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의 80%를 병원과 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내 재산이고 내 결정이다. 너희들은 스스로의 삶을 살 나이가 됐어. 아버지,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이건 불공평해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던 겁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요? 나는 정진우, 68세의 나이에 800억 원의 자산을 일군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 고급 승용차 대신 10년 넘은 국산차를 몰았고 값비싼 양복보다는 편안한 옷을 즐겨 입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피와 땀으로 일궈낸 건실한 중견기업. 사업이 번창해도 사치를 멀리하고 모든 이익을 회사에 재투자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다. 가족들은 내가 이룬 부를 누리며 살았다. 아내 미영은 명품으로 치장했고 딸 세아는 내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큰아들 도현은 완벽한 망난이었다. 3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내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기며 도박과 여자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몇 번이나 회사에 데려왔지만 매번 실패로 끝났고 내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반면 막내 아들 우석은 달랐다. 항상 부모 말을 잘 듣고 명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로스쿨까지 마치고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내 자랑이었다. 청렴과 정의를 외치며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시되는 차세대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의 80%를 병원과 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그들의 얼굴에 충격과 배신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내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우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딸 세아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아버지,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이건 불공평해요. 아들 우석은 상처받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 제가 청렴한 정치를 하겠다고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배신하시는 겁니까? 이건 제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내 재산이고 내 결정이다. 너희들은 스스로의 삶을 살 나이가 됐어.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의 전부였다. 가족들은 내가 그저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명성을 위해 그들을 저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 결정이 그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진짜 의도를. 나는 그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길 원했다.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그리고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놓을 것이다. 내가 기부한 그 병원이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되돌려줄 거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버림받은 유산 속에서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 당신이라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40년간 함께한 아내 미영은 더 이상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고 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가 어디 가냐고 묻자 언니네 집에 머물겠다고 했다. 당신과 같은 지붕 아래 있기가 힘들다는 이유였다. 평생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 없는 우리였다. 가난할 때도 함께 이겨냈는데 풍요 속에서 우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나 덕분이었는데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고 물었다.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느냐는 그녀의 눈물 어린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세아는 더 노골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내 기부 결정을 무효화하려 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내 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회사에서도 이사회를 소집해 내 결정에 제동을 걸려 했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아버지가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내가 일으킨 회사에서 내 딸이 나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 주주들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딸이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말이었다. 큰아들 도연의 반응은 가장 격렬했다. 그는 술에 취해 내 집무실로 쳐들어왔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내가 그의 계획이 뭐냐고, 내 돈으로 평생 놀고 먹을 생각이었냐고 묻자
책상 위 물건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그는 항상 내 그늘에서 살았다며 이제 어떻게 대출금과 도박 빚을 갚느냐고 울부짖었다. 내일까지 5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폭력배들이 온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가 그의 도박 빚은 스스로 책임지라고. 이제 어른이 될 때가 됐다고 하자 그는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형편없는 아버지였으면서 이제 와서 훌륭한 아버지 코스프레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이 모두 나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맞는 말을 했다. 그는 내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존재였다. 이틀 후 도연이 연루된 도박장 폭력 사건이 신문에 실렸다. 그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해 폭력배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했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다. 폭력배들은 그가 재벌 아들이라며 곧 돈을 갚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내 결정을 몰랐던 것이다. 세아가 전화로 소리쳤다. 보세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던 겁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우석이었다. 정치 초년생인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청렴과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아버지가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 신념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그는 내게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며 원망했다.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했고 속으로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내가 진정한 정치인이 되려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고 돈으로 정치 생명을 보장받는 건 진정한 정치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내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했다. 현실 정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선거 자금과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가 교육재단을 통해 미래 세대가 정치인을 보는 관점을 바꾸려 한다고 설명하자 그는 그 이상적인 세상이 올 때까지 현실 정치에서 내 도움 없이 싸워야겠다며 떠났다. 며칠 후 한 언론사가 우석의 대학 시절 음주, 사고 기록을 폭로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다. 그의 정치 경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석은 분노했다. 아버지, 이건 정치적 암살이에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지 알아요? 바로 아버지 결정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돈 많은 집안의 위선자로 찍혔어요. 집은 차갑게 식어갔다. 가족 간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식사 시간은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내 결정은 가족을 갈라놓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선거 유세 중이던 우석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병원 응급실. 선거 유세 도중 우석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모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청렴 정치를 외치던 그가 말끝을 흐리며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반복됐다. 의사는 우석이 급성 백혈병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세아는 나를 노려보았다. 이게 다 아버지 탓이에요. 세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미영은 오열하며 내게 다가왔다. 당신이 그 돈을 기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우석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아들보다 당신의 명예를 선택했어요. 세아는 의사에게 우석을 최고로 치료하라며 비용이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행정 담당자가 다가와 이 특수 치료는 실험적 단계라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내가 회사 자금을 동결시켜 그녀가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고 했다. 내 마음은 무거웠다. 내 결정이 아들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기부 서류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자금은 동결된 상태였다. 그때 도현이 병원 복도를 뛰어왔다. 놀랍게도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눈이었다. 우석의 상태를 물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도현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도박 빚 때문에 폭력배들에게 맞은 흔적이었다. 그는 우석의 상태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신이 가족의 수치였고 부모님이 항상 자신 때문에 속상했다고 자책했다. 복도 끝에서 3명의 거친 남자들이 나타났다. 도연을 발견하자 그들은 빠르게 다가왔다. 야, 정도현, 돈은 어떻게 됐어? 시간은 끝났다. 그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병원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그들을 막았지만 그들은 계속 고함을 질렀다. 너희 아버지가 재산 기부한다는 뉴스 봤어? 우리 돈은 어쩌라고? 내일까지 안 갚으면 너네 집에 찾아갈 거야. 세아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가족들이 무너지고 있고 도연의 빚쟁이들, 우석의 병원비, 어머니의 상처 모든 것이 내 독단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병원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모든 것이 내 탓인지 내 신념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다. 갑자기 우석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내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부하려던 돈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우리 아들을 살리는데 그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아도 법원에 내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도현은 절망적인 눈으로 내일 빚을 못 갚으면 그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우석이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폭력배들이 집에 찾아오면 어쩌냐고 걱정했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부를 취소해야 할지 평생의 신념을 포기해야 할지 갈등했다. 의사가 다시 나타나 우석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즉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치료가 가능한가요? 내가 물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전통적인 항암 치료와 최근 개발된 면역 치료법입니다. 후자는 성공률이 훨씬 높지만 실험적 단계라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면역 치료법은 바로 우리 병원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었다. 세아는 아이러니하다는 듯 비웃었다. 의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이 치료법 연구는 내 기부 의향서 덕분에 시작된 것이며 내가 기부 의사를 밝혔기에 연구비를 선지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의사는 현재 기부 계약이 완료 단계라 치료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험적 치료법이다 보니 병원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우석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아는 아버지가 병원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결국 명예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가실 건가요? 세아가 냉소적으로 물었다. 가족보다 사회적 명예가 더 중요하신가요? 내가 기부 결정을 재고할 의향이 있는지 고민하는 순간 도현이 예상치 못하게 입을 열었다. 세아야, 아버지의 결정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의사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정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만약 기부를 취소하신다면 연구소 자금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러면 치료법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것이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내 기부가 아들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우석의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면역 치료법은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의사들도 예상보다 빠른 반응에 고무된 상태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가족들은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 미영은 매일 성당에 들러 기도를 하고 왔고 세아는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맡기고 병원을 지켰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도현에게서 일어났다. 도현은 술을 끊었다. 그동안 평생 처음으로 30일 연속 술을 마시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우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챙겼다. 도박, 빚,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병원 밖으로 나가 조용히 통화했다.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도현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네, 알겠습니다. 제 차를 팔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건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도박 빚이 얼마나 되지?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적었다. 도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내가 빚은 갚아주마. 하지만 그 대신 내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다.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부하려던 교육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내 동생 우석이를 살리고 있는 이 병원처럼 그 재단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제가 무슨 자격이? 내가 평생 방황한 것은 내 잘못만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어. 이제라도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날 저녁 우석의 병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체력이 조금 회복된 우석은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형, 넥타이가 어울려요. 처음 보는 모습이네. 도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오랜만에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세아가 내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 교육재단 일을 도현 오빠에게 맡기실 건가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도현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엔 놀랐어. 하지만 이제 진짜 어른이 될 때가 된 것 같아. 미영은 말없이 우석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우석이 힘없이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정치에서 말했던 청렴과 정의, 그게 정말 내 신념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당선되기 위한 구호였을까? 아들의 말은 내 마음을 찔렀다. 그는 계속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기부하신 병원이 저를 살리고 있잖아요. 공익을 위한 결정이 결국 개인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떠들던 가치를 아버지는 실천하고 계셨던 거죠. 병실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세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저도 회사 운영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더 이상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들이 하나둘 변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가치를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이다. 미영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결정이 맞았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치료는 계속되었다. 우석의 상태는 천천히 호전되고 있었다. 도현은 매일 병원과 교육재단 사무실을 오가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다. 세아는 회사의 사회공헌팀을 직접 이끌며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기부 계획을 조금 수정했다. 800억 중 640억은 계획대로 병원과 교육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160억으로는 가족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잃어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우리 가족은 위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버림받은 유산이 아닌 새로운 가치로 다시 태어나는 유산.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우석의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병원 연구소의 면역치료법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담당 의사는 우석의 회복 속도가 기대 이상이라며 기뻐했다. 백혈병 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체력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기부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나는 640억을 병원과 교육재단에 기부했다. 그중 절반은 병원의 연구소에, 나머지는 교육재단에 할당했다. 언론에서는 중견기업 회장이 자산의 8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관심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가족뿐이었다. 우석은 병실에서 긴 시간 동안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제가 정치를 하려 했던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내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왜였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 길에 들어서니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석은 정치에서 잠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회복 후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진정한 사회 봉사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도현에게서 일어났다. 그의 도박 빚은 내가 대신 갚아주었지만 조건이 있었다. 교육재단에서 최하위 직급으로 시작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불평했지만 점차 일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진작 이런 일을 해볼 걸 그랬어요. 도현이 어느 날 말했다.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장학금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도현은 술을 끊었다.
가끔 유혹을 느낄 때면 교육재단의 아이들 사진을 보며 의지를 다진다고 했다. 그는 예전의 방탕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세아는 회사에 사회공헌팀을 신설했다. 그녀의 변화도 컸다. 이전까지 오직 이익만을 줬던 그녀가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임원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 지금까지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하게 됐어요. 미영은 마지막까지 회의적이었다. 자식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우석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그녀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은 항상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마지막 계획을 공개했다. 병원과 교육재단 외에 160억으로 전가족 사회언원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이 재단은 우리 가족이 함께 운영하며 각자의 재능과 관심사에 맞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재단이에요. 세아는 경영 능력을, 도현은 현장 경험을, 우석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말이죠. 당신도 원한다면 함께 해주길 바라요. 내가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무언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각자 다른 꿈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석의 병실 창문으로 보이던 병원 정원에는 새로운 건물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진우 의학연구센터라는 이름의 첨단 연구시설이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유산은 사실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크고 의미 있는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 가족의 작은 부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빛으로.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유산인지도 모른다. 돈이나 건물이 아닌 가치와 신념이 담긴 유산, 내 자식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잊힐 영원한 유산. 하늘이 맑게 개었다. 여전히 치료를 위해 병원에 머물러야 했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된 우석이 병실 창가에 앉아 내게 손짓했다. 아버지, 이제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드디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내가 가족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었다. 돈이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것. 버림받은 유산은 없었다. 오직 새롭게 발견된 유산만이 있을 뿐.